지난주 금요일부터 미국장, 국내장, 암호화폐 시장까지 다 떨어지고 있죠. 이제 진짜 조정의 시작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이번에 하락한 이유는 총 3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3가지 이유로 시장이 무너지기는 힘들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시장이 발표가 됐는데 좋지 않았어요. 좋지 않았다는 게 고용지표는 잘 나왔어요.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여러분들 고용이 좋다는 건 미국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좋다는 거잖아요. 5월달 비농업 고용지표가 17만 2천 개가 늘었습니다. 17만 2천 개가 늘었다는 건 예상치 8.5만 개의 2배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월달, 3월달도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11만 5천 개에서 17만 9천 개, 18만 5천 개에서 21만 4천 개. 자, 그러면 자 봅시다. 호슈님, 고용이 좋다는 건 지금 미국의 소비가 좋다는 거고 고용시장이 경제성장이 좋은 거 아닌가요? 트럼프 대통령도 요거 발표되고 나서 SNS로 주식이 빠지면 안 된다. 그러고 있어. 좋은 거죠. 근데 시장에서는 왜 떨어졌냐면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야, 연준이 금리 못 내리겠다.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지금 정상화가 안 돼서 유가가 올라갔고 거기다 고용까지 좋게 나와 고용과 물가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는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안 되겠다. 이거는 금리 인상이다. 그러면서 고용지표 발표하고 나서 시장에서는 미국의 장기채 금리가 쭉 올라갑니다. 금리를 못 내리겠네, 금리 인상하겠네, 라는 우려가 시장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 거죠.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2배 가까이 나왔죠? 4월달, 3월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그래서 이렇게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나 싶은데, 자, 여러분들 볼게요. 우리가 고용지표 그냥 좋게 나왔네, 금리 인상하겠네, 거기서 끝나면은 코슈경제 채널이 아니잖아요. 좀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번에 왜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을까? 그리고 고용지표 좋게 나온 게 왜 걱정거리가 아닐까? 자, 지금부터 들어가 봅시다. 이번에 5월달 신규 고용지표가 17만 2천 개를 좀 분배해서 보면은 어디서 많이 늘었냐면 레저, 호스피탈리티 7만 개 가까이 늘었어요. 레스토랑, 바, 호텔, 서비스 직종에서 7만 개가 늘었습니다. 12개월 평균 약 5배입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5만 5천 개. 이건 정부에서 공급한 거예요. 헬스케어 3만 5천 개, 사회복지 12,000개. 금융섹터에서 감소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이번에 고용지표가 왜 이렇게 좋게 나왔냐? 봤을 때 뭐일 가능성이 높을까? 6월부터 월드컵 들어가죠? 7만 개 가까이가 늘었어요. 월드컵 특수로 인해서 일자리 숫자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고용지표가 좋게 나온 거니까 미국의 고용지표가 계속해서 성장한다, 좋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계절적 요인. 월드컵 효과가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고용지표 건수만 보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임금 상승률이다. 여러분들 물가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임금 상승률이에요. 아무리 고용지표가 높게 나오더라도 임금 상승률이 낮게 나온다? 그럼 크게 영향을 못 줍니다. 물가 상승에.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고 임금이 올라가면서 소비가 올라가면서 물건 가격이 올라가야지 이게 인플레이션 증가로 가는 거거든요. 상승으로. 근데 지금 평균당 임금 상승률이 높게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보다 지금 낮아요. 쉽게 말해서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게 뭔 뜻이냐면 짜장면 한 그릇에 10,000원인데 내 월급이 그 10,000원보다 낮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00원보다 높으면 내가 소비를 더 할 수 있겠죠? 소비가 많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요. 실질 임금이 높겠죠? 근데 10,000원보다 낮아. 물가보다. 그러면 실질 임금이 낮다. 그럼 이분들이 소비를 못 하겠죠? 물가가 안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임금 상승률이 지금 계속해서 줄고 있다.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6일이죠? 3.8, 3.7, 3.8, 3.5, 3.0, 3.4 낮게 나왔어요. 임금 상승률이 내려갔다는 건 물가 상승 가능성은 낮다. 그럼 첫 번째, 이번 미국의 고용지표 높게 나온 게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겠구나. 그럼 시장이 걱정하는 국채금리 상승,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겠구나. 첫 번째는 해결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었냐면 브로드컴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잘 나왔어요. 너무너무 잘 나왔어. 근데 가이던스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일부 월가 분석가분들이 가이던스를 한 1,2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 정도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혹탄이죠. CEO가 뭔 얘기를 했냐면 1,000억 달러 그 정도. 이거 월가 예상치보다 낮은 거를 불러버리니까 뭔가 문제가 있나? AI 버블인가?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수요가 줄어들 건가? 시장에서 오만상 막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일단 브로드컴의 이번 실적 발표는 매우 좋았어요. 매우 좋았고 꺾이지 않았고 그리고 브로드컴 CEO, 혹탄 CEO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CEO인지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막 종종 막 미래 막 비전을 막 화려하게 부풀려가지고 우리 뭐 AI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지을까 봐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20년 재임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가이던스를 부풀린 적이 없어. 항상 보수적으로. 본인이 확실히 안 선다? 그럼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그래서 월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신뢰받는 CEO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 당연히 보수적인 브로드컴 CEO가 1,000억 달러 낮게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1,000억 달러 이렇게 잡지도 않아요. 그럴 정도로 보수적인데 1,000억 달러를 잡았을 정도라면 시장이 지금 이미 크다는 겁니다. 어마무시하다는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거를 보고 무언가 하락을 잡고 싶은 뉴스를 찾았겠죠. 공매도를 친 뭐 기업들이 있고 세력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대보다 가이던스가 낮았다라는 이유로 시장이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탄 CEO 얘기도 있지만 또 뭐가 있었냐면 BNP 파리바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거든요. 디램이랑 낸드 평균 가격이 27년도 중반보다 훨씬 앞당겨져서 정점을 찍을 거다. 이제 싸질 거다. 너무 그동안 비쌌지. 공급이 뭐 부족했잖아. 근데 공급이 이제 늘어날 거야. 누구 때문에? 창신 메모리, 양지 메모리, 중국이 미친 듯이 나올 거야. 근데 저는 여러분 요 의견에 동감해요. 동의합니다.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막 잘 나갈 것 같죠? 계속 평생. 저는 물론 기술력이야 앞서가고 하는 건 있지만 물량에서 좀 못 버틴다고 봐요. 향후 한 3년, 5년 창신 메모리, 양지 메모리 중국 애들 못 이깁니다. 중저가로 물량으로 밀어붙이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고서가 이번에 나오면서 야, 디램이랑 반도체 이젠 좀 너무 과밸류 아니야? 고밸류 아니야?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아졌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뭐 차세대 칩 보도 요 얘기들도 나오면서 또 시장에 영향을 줬고 그래서 나중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려볼게요. 저희가 어찌됐든 간에 제일 라이벌은 중국이에요, 여러분들. 반도체든 뭐든 무조건 중국이야. 근데 중국에 대응을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디스플레이 산업 보시면 돼요. 디스플레이. 우리 LG부터 시작해서 디스플레이 중국을 너무너무 앞서갔죠? 지금 반도체처럼. 지금 디스플레이 시장 어떻게 됐나 보세요.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 중 누가 지금 다 장악했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중국이 기술력이 짝퉁 같고 안 좋다, 막 뒤떨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중국 기술력 너무 높아요. 중국의 기술력 무시하면 안 돼. 너무 좋아. 실제로 여러분들 비아디 향후 몇 년,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의 전기차 누가 쓰냐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비아디? 해외에 나가보세요. 그리고 비아디 직접 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나쁘지 않아요. 지금 저희 가정에 전자 제품들, 전자 기구 제품들 침투 안 한 제품들이 없어. 중국 제품들. 예전처럼 막 뭐 중국산은 뭐 폭발한다, 터진다.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일단은 브로드컴 CEO 보수적인 분이라서 그럴 수 있다. 이미 실적이 좋고 꺾인 거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BNP 파리바 중국 공급 확대 이거는 우려되고 걱정되는 거지만 지금 당장은 해당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시장 하락한 건 크게 의미가 없다. 이해되셨죠? 자, 세 번째. 시장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이유. 이거는 제가 지난달 우리 하우스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얘기죠. 5월 말 6월 초 여러분들 조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더 힘들 겁니다. 기억나세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스페이스X IPO 6월 12일 날 상장을 하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5월 말 6월 초 이번에 나스닥 룰도 변경이 됐고 막 이것저것 그 패시브나 QQQ 같은 이런 ETF 자금들이 이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자금을 조달해야 될 거다. 그 자금을 조달하려면 어떻게 조달을 해야 되냐? 뭐 금은방에서 금은방이 아니지. 금고에서 돈을 막 꺼내가지고 써야 되냐? 아니겠죠.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보유한 자산들, 약한 고리 이런 자산들을 던지고 현금을 마련해야겠죠. 그러면 5월 말 6월 초 스페이스X IPO 대규모 IPO 때문에 자금 조달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시장에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들었었잖아요. 유동성 부족하다고. 단순히 주식을 파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유동성을 갑자기 땡겨야 되니까 필요하니까 현금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긴축을 하죠. 시장이 돈을 빨아들이죠. 똑같아. 스페이스X가 빨아들이는 거예요. 대신 이게 연준이 빨아들이는 것과 시중에 있는 그 스페이스X 그 미리 예비 매수자들이 빨아들이는 것과는 다르죠. 자,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면 지금 IPO 공모가가 135불 확정이 됐고 다 팔렸어요. 완판. 내놓자마자. 근데 이렇게 왜 잘 팔렸냐면 다양한 뭐 이유들이 있겠죠. 일론 머스크가 좋아서도 있고 뭣도 있고 뭐 5억 5,600만 주가 다 팔렸어요. 초과가 청약됐습니다. 그만큼 현금이 많이 빨려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팔렸냐 했더니 한 가지 월가의 투자은행들 있죠. IB들.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모든 은행들이 상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엄청나게 좋은 얘기들을 월가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얘네들이 좋은 얘기를 해서 뭐가 이득이 있을까?
여러분 미국에 있는 투자은행들 IB들은 우리 한국에 있는 은행들처럼 뭐 예대 마진으로 벌어먹고 사는 그런 기관들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투자은행입니다. IPO를 통해서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먹는 거예요. 지네들 배가 부르려면 돈을 많이 벌려면 스페이스X IPO가 성공적으로 끝나야 돼요. 한 가지 예시를 들어드리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아시죠? 제이미 다이먼이랑 일론 머스크랑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번에 JP모건에서 제이미 다이먼이 그 주관 하에 미국에 있는 전 모든 JP모건 그 적격 투자 대상자라고 3억 원 이상 그 투자자들만 참석할 수 있어요. 50개 주 전 중계를 했다고 합니다. 생중계를.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왔고. 그래서 스페이스X IPO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우주의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은행 그 투자자들한테 다 홍보를 했다는 거죠. 근데 JP 모건뿐만 아니라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모든 은행들이 지금 스페이스X를 다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다 좋다 좋다 하니까 당연히 살 수밖에 없겠죠. 자본이 미친 듯이 막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그래도 스페이스X의 자본을 빨아들이는 이벤트로 작용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IPO 성공에 좀 제동을 걸 수 있는 요소도 등장을 하긴 했습니다. 이번에 나스닥이나 뭐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룰을 바꿨어요. 스페이스X를 편입을 시키려고. 근데 S&P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번에 편입 제한하는 거를 거부를 했다고 해요. 1년이 지나야 S&P 500 지수에 또 편입될 수 있다. 그나마 자금 쏠림이 좀 현상이 덜해졌다. 요것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봅시다. 스페이스X IPO 상장 때문에 현금 조달이 필요한 게 아니라 또 누가 현금을 조달받았죠? 이번에 최근에 850억 달러 구글이 유상증자를 했죠. 주식을 찍어서 팔았어요. 돈을 구하려고. 거기에 또 워렌 버핏도 들어갔고. 그 말은 즉슨 시장의 유동성을 또 빨아들였다. 안 그래도 스페이스X IPO 때문에 유동성이 없는데 구글까지도 빨아들이고 또 지금 누가 준비 중이에요? 메타까지 준비 중이래요. 그럼 지금 전반적으로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시장에서 돈을 빨아들어가는 거예요.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렸죠. 지금 주식이랑 코인 시장 빠지는 이유. 그 세 가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요 가능성이 높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해서 긴축을 하는 그 효과와 비슷하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인 게 주식이든 코인 투자분들이든 시즌이 끝났을까?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인 하락 사이클로 진입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하락장의 시작인 것 같아? 아니면은 중간 조정인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지금 하락장이 시작이라고 하기에는 좀 섣부르다고 보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이 빠르게 정상화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이 앞에서 다루었던 지금 시장의 하락 이유, 원인, 이 세 가지 원인으로 시장이 빠질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추세가 끝났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오늘 아침에 국장 SK하이닉스랑 엄청 떨어지가 또 말아 올려버리죠. 아직까지는 시장이 크게 막 끝났다, 급락한다 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물론 호르무즈 해협이 빠르게 정상화된다고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저희가 시즌이 끝났고 시장이 무너졌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시그널이 올까요? 17년도에도 그랬고요. 21년도에도 그랬고요. 주식 코인 시장이 시즌 종료가 됐을 때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 연준의 금리 인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시장이 끝이냐 하락장이 시작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라고 그것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자, 첫 번째 이유 가볼까요?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대요. 금리 인상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봤을 땐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까놨더니 월드컵 때문에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고 임금 상승률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1번 이유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겠죠. 자, 두 번째 브로드컴 CEO 나쁘지 않았어요. 실적 좋았고요. 또 나머지 기업들 뭐 중국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가 고점이래요. 근데 이 이유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다? 쉽지 않죠. 이미 지금 그리고 중국의 메모리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빠르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내후년이에요. 지금 걱정할 건 아니다. 물론 시장이 미리 반영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메모리 반도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다른 섹터가 못 가냐? 또 그것도 아니다. 그럼 세 번째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빨려 들어가고 있다. 스페이스X IPO도 있고 구글 유상증자도 있고 메타 자금 조달 예정도 있고 또 하반기에 보면은 엔트로픽이랑 오픈 AI도 IPO 있죠. 시장에서 현금은 한정적인데 계속 빨아들여. 근데 이거는 언제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6월 12일 스페이스X IPO 상장 이후부터는 다시 현금이 어느 정도 안정화를 찾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이것 또한 지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땐 퀘스천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즌이 종료다, 하락장이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케빈 어시가 6월 18일 날 금리 인상을 얘기를 해야 돼요. 혹은 7월달, 9월달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린다고 얘기를 해야 돼. 세게, 강하게. 근데 연준 의장 첫
FOMC인데 금리 인상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중간선거 11월 전에 우리가 케빈 허씨가 어떤 인물인지는 알잖아요. 정치적인 인물이죠. 금리 인상 얘기를 쉽사리 할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이 당장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7월, 6월, 7월, 8월 계속 딜레이가 되면 연준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트럼프랑 뭐 친하고 뭐 유대인이고 아빠랑 뭐 친하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올릴 수밖에 없어요. 케빈 허씨 혼자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세 여론이 연준 내에서도 그렇게 간다?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빨리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7월 달까지도 안 된다? 그러면 다음 FOMC가 언제야? 6월 18일이고 7월 30일이거든요. 7월 30일 날 금리를 인상하진 않더라도 금리 인상 뉘앙스는 줄 수 있어요. 그럼 그때부터 와르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지금이라도 빨리 정상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트럼프는 정치 생명 끝난 거죠. 끝난 거죠. 중간선거 못 이겨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 연준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 쉽지 않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좀 궤를 나눠서 분류해서 봐야 돼. 이번 주 22 금리 인상 결정이 있거든요. 저는 올릴 수 있다고 봐요. 22. 그리고 6월달 일본은행 올릴 겁니다. BOJ. 그럼 지금 미국을 제외한 유럽, 일본, 한국은 7월달에 있거든요. 그 금통위가 올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미국은 6월달 올리긴 힘들다.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물가도 높지만 환율이 지금 엉망이에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국가들보다 조금 더 시간이 많죠. 경제 체력도 괜찮고 환율도 괜찮고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미국은 다른 국가보다 금리 정책에 있어서 천천히 움직일 수 있다. 요게 두 번째 이유예요. 만약에 진짜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가 지연이 되고 이제 트럼프 임기가 끝나게 됐다. 그러면은 금리 인상은 하반기 이후 7월 30일 그리고 9월 17일 날 FOMC 있거든요. 그때 올릴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번 주 중요한 지표는 6월 10일 미국 CPI 발표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0일 전까지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 될 수 있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죠. 제가 만약에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이 좀 개인적인 바람도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다고 하면 최대한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까지 하려고 할 거다? 6월 10일 전까지. 왜? 미국의 CPI가 높게 나오더라도 어차피 해협이 정상화가 됐으니까 떨어질 거야. 시장을 달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마 10일 전까지는 무조건 하려고 할 거다. 그래서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6월 초부터 지금 시장 흐름이 안 좋은데, 전 개인적으로 지금 뭐 시장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리스크는 좀 내가 관리해야 될 순간이라고는 보는데, 일단 한번 상황을 봅시다.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가 진짜 10일 전까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